네, 정치권은 오늘도 국회 폐쇄 상태에서 코로나 전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상 연결로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얘기 나눠봅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 연결합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시영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다 코로나 검사반에 다 음성 판정을 다행히 받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다음 달 1일 이제 국회 개원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개원해서 국회 운영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아직 그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주말 주초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개원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깜깜이 확진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그 집회 참가자들이나 목사님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이웃에게 피해 입히지 마시고 제발 좀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가 좀 되기를 간곡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네. 자, 조대원 평론가님, 지금 예. 국회가 두 차례 셧다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만 본다면 올해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회기가 들어갔는데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중요한 그 법안 처리들이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뭐 개인이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대한 방역에 신경 쓰고 개인도 노력하지만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원격 회의, 원격 표결 이 시스템을 이제는 갖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대규모 감염병이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운영 시스템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기후, 환경 그리고 사회 상황에 맞게 개선 보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뭐 국민들도 정말 신경 쓰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고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정은경 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망사형 마스크를 썼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나는 모습인데 이 김미애 의원 망사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숨쉬기는 편한데 비말을 막는 효과는 인증이 되지 않았고요. 방역 수장에게 코로나19를 옮길 수도 있다. 부주의하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죠. 김미애 의원 지난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해당 마스크를 직접 들고 나오기도 본인이 했습니다. 써보니까 좋다면서 저한테 주셔서 저는 저기 포장지 보니까 97.1%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해서 제가 믿고 썼는데 이게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어느 것을 써야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의화외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낸 거는 비말 차단 성능 그리고 분지포지 표율이라는 차단력을 저희가 입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질의 이후 김미애 의원은 SNS에 국민 앞에 서는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게 망사 마스크를 써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부족한 처사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들 이제 본인들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국민들한테는 마스크 잘 써달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면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저 행동에 대해서도 국민들 질타가 이어졌는데 먼저 박시영 대표님 보시고 어떻게 네.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누굽니까? 지금 방역의 사령탑이고 방역의 수장인데 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논란이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초선 시절에 되게 특유의 어떤 튀어보려는 속성, 그런 속성을 못 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리수를 두기 십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빠르게 사과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런 어떤 그 정치권 스스로가 좀 더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깨닫고 더 국민 앞에 바른 처사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 마스크 종류가 나가보면 많아요. 근데 어떤 마스크는 되고 어떤 마스크는 안 되고 이걸 일반 국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런 논란 때문에 보니까 이제 KF로 시작하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그리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 마스크인데 뭐 아까 문제가 됐던 망사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나 나노 필터 마스크 이런 거는 아직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국민들도 한 번 더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박시영 대표님이 초선이라서 튀려고 했다는데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거고 사람이 알고도 잘못한 거하고 모르고 잘못한 거는 또 좀 다르다. 그리고 뭐 이분 같은 경우에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빨리 자기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에서 그동안 여의도의 많은 정치인들이 뭐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옆에서 이유대고 아니라고 발뺌하고 이런 것 비해서는 훨씬 훌륭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국민들 중에서도 비말 마스크 인증 안 받은 거 잘 모르고 써도 되는 줄 알고 쓰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을 빨리 인정한 부분은 적절한 처사였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걱정이 될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내일입니다. 국민들 관심은 크게 끌지는 못하겠지만 무사히 치러질 거라고 보시나요, 박시영 대표님? 그러면 예, 치러지죠. 이제 축소된 형태로 이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언택트 형태로 이제 비대면 형태로 이제 중계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 특히 또 이낙연 의원도 지금 자가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들도 다 참석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네. 어떤 소견을 발표하는 그런 방식대로 이루어질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자체가 이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기상제, 이 코로나 재확 사안을 거치면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싱거운 게임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좀 떨어진 측면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권리당원 투표나 대의원 투표가 다 끝났고 내일은 이제 중앙위원들 온라인 투표만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들도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그 당대표 후보 토론 이것 자체도 KBS에서도 이제 화상으로 토론회를 가졌었거든요. 자,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에 나갈 분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령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도 어렵다. 또 이 시기에 대선 주자께서 당 대표를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당 대표를 맡으신 이후에 사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시고 대선 후보로 나서실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김없이 당이 서포팅을 해야 된다. 당의 중심을 얼마나 잘 잡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이나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자, 지금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견제하는 그런 양상인데 자, 내일 그렇다면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데 있을까요? 먼저 조대현 평론가님. 예, 뭐 사실은 결과가 뻔하지요. 그래서 남의 당 정당대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1등보다는 2등 싸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2등을 하느냐. 뭐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이 2등을 하게 되면 아직도 그 친문 세력이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김부겸 의원이 2등을 하게 된다면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인 영남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이제 1등을 하는 후보가 앞으로 7개월 뒤에 이제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전에 나갔을 때 과연 어느 쪽을 더 중용하면서 이 경선 플랜 왜냐하면 장외에 지금 그 이재명이랑 강력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움직일지 도지사가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7개월 동안 어떻게 당을 이제 이끌어갈지 방향이 결정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민주당 대선 경선 전략도 결정될 거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누가 2등하냐 이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박시영 대표님. 네, 일단은 뭐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지금 상당히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의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낙연 의원이 상당히 앞서 있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의원이 과연 과반을 득표를 할 거냐, 50% 이상을 상회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과연 2위가 누구냐, 김부겸이냐 박주민이냐, 이 부분도 관심거리입니다. 둘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요. 결국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 한 부분은 최고위원 1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문제도 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들 5명이 구성되게 돼 있는데 개혁 성향이 강한 지도부가 과연 들어설 건지, 아니면 좀 온건 성향이 있는 분들이 지도부를 차지할 건지, 이런 어떤 지도부의 성격, 규정이 최고위원들 몇 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루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공이 1등은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결국 2위 싸움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데 관전 포인트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오늘 2시부터 비대면 퇴임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하거든요. 영상이 돌아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년간의 정치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공인으로 살면서 고비마다 국민들께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님 지금 네. 여당이 176석 거대 여당이 네. 됐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의 큰 업적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총선 압승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이해찬 당대표라고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여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분이 사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을 공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줬죠.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켰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공천 자금이 여느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적었던 선거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두 번째는 강한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있고, 세 번째는 고비가 닥칠 때마다 전략적 맥,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서 이런 당을 잘 끌고 왔다. 이 세 가지가 총선 승리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뭐 독선적이라든가 말실수, 이런 어떤 비판 또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일사불란하게 당을 이끌어왔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독선적이다라는 평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조대현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니 뭐 정치는 결국 그 결과로 얘기하는 건데 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선거에 나가서 다 이겼고,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좀 독선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사실은 보수 정당에 있는 분들보다 더 개인 색깔이 강하고 자기 목소리가 강한 분들인데, 네, 과연 이해찬 대표가 아니었다면 누가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어해가면서 이끌어갈 수 있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비록 진보 쪽에 계신 분이지만 참 이렇게 보수 쪽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대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이분은 또 평가를 한 가지 하자면 참 행복한 정치인이다. 어쨌든 그 180석을 가지고 2년 임기를 마치면서, 보통 이제 당대표 2년 임기를 다 마치는 분들도 참 드문데 정치권에서 네. 2년 임기를 다 마치면서 180석을 가지고 또 상임위 18개를 다 독식하면서 민주당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독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민주당에서는 아주 큰 기여를 하고 떠나시는 분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공이 후한 평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기로는 워낙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서 혹시 상황 정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박시영 대표님? 일단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일단 건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 1, 2위 원투펀치가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이 두 분이 당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문 역할 정도를 할 텐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에 좀 기여하겠다 이런 어떤 자기 의견을 냈는데 네. 물론 이제 고문이라는 게 이제 위기가 봉착되면 고문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되는 구조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민주당 구조에서 어떤 상황 정치라는 말은 안 맞고요. 그건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재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역할은 할 텐데 무리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 좀 원래 이분이 좀 사심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담백한 스타일이라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무리한 개입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평가시고요. 조대현 평론가님. 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거대한 장강의 그 안물이 뒷물이 안물을 밀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유시민 지금 작가입니까? 이분이 이제 정치를 다시 안 하는 질문 때 뭐라 했냐면 한번 열심히 내가 내 시대를 맞아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고 나는 이미 흘러간 물인데 그 물을 주워 담아서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 이해찬 대표님은 이제 지금부터 이전 시대의 정치에는 최적화된 그런 리더십을 가졌지만 이미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 리더십을 갖고 계심이 이미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또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마르지 않는 셈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굳이 이분을 통해서 뭐 상황 정치를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해찬 대표하고 같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김혜영 최고위원 SNS에 쓴소리를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도부에서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마지막 글을 올렸어요. 자, 이 글에 대해서 박시영 대표 동의하시나요?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당의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야죠. 내부 쓴소리 필요하죠. 네. 그렇긴 한데 김혜영 최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쓴소리를 하려면 불편부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활동 또 특히 이제 외부의 문제, 야당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언론의 문제점들, 검찰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목소리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들으려고 할 텐데 그 점이 많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김혜영 최고가 좋은 말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으면 당내 평가는 좀 인색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대현 평론가님. 저는 그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5년 정도 흘러가면 특히 이제 2027년 대선 뭐 이 국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큰 지도자감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당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센 목소리들에 묻혀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게 있는데 네.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바라볼 때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렇게 바깥에 계신 분들이 바라볼 때의 평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바깥에서 미래통합당이나 이 보수 진영에서 바라보면 더 이제 김혜영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실제 모습, 존재감을 더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조금 박해라는 뭐 이런 분들, 조홍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런 분들은 참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분들이고 사실 민주당이 지금 수도권은 텃밭인데 제가 사는 이 고양시만 하더라도 고양시에 있는 국회의원 누가 과연 그 김혜영 지역구로 가서 쉽게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으며 근데 반대로 김혜영 의원 같은 사람이 이게 고양시에 오면 뭐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보다는 모르면 몰라도 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은 그 진영을 떠나서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합리적인 중도층 국민들이 지켜야 될 우리 국가를 위한 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시 저는 그 통합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세운 적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혜영 최고가 한 말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런 분들이 평상시에는 얘기를 안 하다가 한마디 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아픈 거지.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스피커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뭐 특정을 얘기 안 하겠지만 뭐 예전에 또 뭐 저한테 그런 분도 있었는데 저한테 정치는 말이야 정치보다 염치가 더 중요해 이렇게 가르친 분이 있는데 요즘 그분이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보면 별로 염치에 맞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행동이나. 네, 제가 그런 보면 아까 막 공격을 해도 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프지가 않은데 김혜영이나 이런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한마디 하면 되게 아파요. 똑같을 거예요. 우리.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박용진 의원을 얘기를 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예를 들면 삼성 문제라든가 한유총 유치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집요하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같이 있으면서 내부 순서를 해야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미래통합당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서울시장 내년 보궐선거에 일종의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야 된다는 점은 생각이 같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은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고 이제 선택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선택에 딸린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저희들과 통합된 어떤 경선 마당 그것이 서울시장이 되든 대선이 되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지지 세력에다가 저희 당 지지 세력까지 합치면 확장력이 있고 훨씬 더 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택은 안철수 대표에게 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대현 평론가님, 자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단독으로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경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에 만약에 나갈 수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선택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 경선 치러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그 후보 경선에 지금 안 그래도 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미래통합당에서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네. 미스터 트롯 방식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민주당 지금 당대표 뽑는 것처럼 뻔한 결과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 정치권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강자들을 꺾고 해상과 같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겠다는 건데 네. 안철수란 이 인물은 이미 이 대선 서울시장 선거와 그다음에 대선에 이기는데 필요한 큰 물줄기가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이란 견고한 그 성을 이기기 위한 다 중도와 보수를 다 합쳐야 되는 물줄기의 작은 지류다. 그런 정도로 위상이 추락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또 이분한테 당신 혼자 서울시장 나가면 우리 공천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나온다고 해서도 될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박시영 대표님? 일단 순서가 좀 바뀌긴 했죠. 왜냐하면 이게 통합 얘기를 먼저 진정성 있게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나머지가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든 뭐 서울시장 이겨보려고 그런 어떤 수단의 일환으로 안철수 카드를 꺼내기 때문에 진정성이 좀 안 보였고요.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통합당이 더 납작 엎드리고 구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지금 쉽사리 답변을 하기 어렵죠. 근데 경선 같은 경우는 통합 경선이 100% 여론조사 뭐 이런 방식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言った 통합을 좀 전제로 두고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시큰둥할 것 같고요. 다만 변수는 뭐냐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만약에 통합을 이룬다면 올 가을에 그렇다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변수도 빨라질 수가 있다.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은 듭니다. 자,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론에서 거론이 되는 사람입니다. 홍종욱 전 의원이 SNS에 글을 남겼어요. 잠깐 보면 자, 그간 즐거웠습니다라고 하면서 SNS에 글을 남겼는데 자, 이 글을 놓고 이게 이제 정계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또 서울시장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다시 정계로 되돌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는데 먼저 박시영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너무 오바해서 해석한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그만큼 이제 통합당 내에 인재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물란에 좀 허덕이다 보니까 늘 이제 홍종욱 카드가 이제 거론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좀 참신한 인사이기도 하고 상품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지도도 높고요. 외모 확벌 이런 부분들이 화려하죠. 반면에 이제 능력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됐고 실제로 이제 성공 업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따님의 어떤 마약 연루돼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구설수도 좀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거론은 되겠습니다. 본인도 물론 서울시장 자리가 탐은 나겠죠.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과연 여론조사에 있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국민적인 지지가 시민들의 지지가 높으냐에 따라서
거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기존의 인사들보다 좀 나은 점은 있습니다. 극우적인 발상도 좀 안 하고 합리적인 스타일이고 좀 기성 정치인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자, 조대현 평론가님, 정계 복귀 가능성 어떻게 점치고 계십니까? 뭐 본인도 계속 정치에 대한 뜻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복귀에 대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결국 미래통합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각종 구설수 있는 구설수 정치인들, 뭐 예를 들면 병역이나 그다음에 뭐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심지어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도리어 역으로 손가락질하고 이런 분들 다 나와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인물, 서민적이면서도 소탈하고 실력과 비전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지금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이런 인물들이 다 경선에 뛰어들어서 결국 그 새로운 인물이 승리하는 그 그림을, 드라마를 쓰게 된다면 유일하게 민주당과 한번 붙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홍정욱이라든가 안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선에 같이 뛰어들어서 그림을 만들어준다면 뭐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 오늘 조사 결과 나오는 거 잠깐 짚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38%, 미래통합당이 20%, 격차가 18%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무당층 비율이 30%로 늘어났는데, 자, 두 분 각각 짧게 30초씩만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시영 대표님. 네, 지금 뭐 광화문 집회 문제하고 정광훈 목사 일당의 문제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에 지금 커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분들이 주범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당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연관돼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통합당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고요. 무당파로 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도 보수상의 함적 스타일이죠. 그래서 지금 내놓고 통합당을 지지할 수 없는 꺼리 깨지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무당파로 좀 옮겨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대현 평론가님. 예, 어쨌든 그 통합당이 김종인 대표를 통해서 일단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벤트 행보는 성공을 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건데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승패가 달렸다고 보고요. 기존의 미래통합당이 가졌던 부자정당, 기득권정당, 부동산정당, 뭐 이런 부패정당, 이런 낙인이 찍혀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로 물갈이가 되고, 그다음 당이 그런 것과는 절연하게 이제 절연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민주당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조대원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